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2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의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후원의 성격이 바뀌면서 마치 예술가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렌체는 여전히 장인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활동은 특정 직업 및 전문 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트들이 훈련받은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세기 중반 피렌체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고 8,000명에서 10,000명의 젊은이들이 장인이 되기 위한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1,000명은 비즈니스 경력에 필요한 수학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녔고 500명은 라틴어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당시 피렌체 남성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숫자를 쓰고 이해하는 능력은 비즈니스 경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체계의 규모와 질은 어떠했을까요? 이는 해외로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이 피렌체로 몰려들어왔고 피렌체 시민권을 추구하는 외국인 변호사, 공증인과 의사의 탄원서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400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렌체인 예술가와 극작가들은 피렌체에 머물렀고 반면 외부에서 다음과 같은 예술가들 브루니, 포지오 브라치올리니, 젠틸다 파브리오르는 피렌체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피렌체에 대학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15세기 초에 총 13개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렌체에도 1개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은 1321년에 설립된 작은 규모의 대학교였으며 스타디움 제네랄레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인들은 너무 독립적이어서 대학 교육의 성과를 믿지 않았던 반면 피렌체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피렌체인들의 생각은 전문가들보다는 아마추어에 의존했습니다.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지도적 플라톤주의 철학자인 마르실로 피치노의 플라톤 아카데미는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는 이후에 등장할 16세기의 아카데미와 같은 조직화된 기관이 아니라 피치노 주변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주요 활동은 피치노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혹은 방문객과의 즉흥적인 대화, 플라톤의 생일에 유명한 축하 행사와 같은 조직적인 연애와 토론, 피치노에 의해 전달된 연설이나 선언,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교회에서의 플라톤, 플로티노스, 세인트 폴에 대한 피치노의 공공 강의, 그리고 플라톤과 다른 작가들의 저작을 읽는 것에 기반한 몇몇 개인 강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성에 기초한 형이상학적 플라톤주의를 통해 중세 독단적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주의 사이에 크게 벌어져 있는 차이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술가들이 학문체계 외부에서 모집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술가는 단순한 장인으로서 간주되었고 중세적인 세계관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예술가들은 학교에서 수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약간의 독서와 글쓰기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스터의 가족 작업장에 곧 합류했습니다. 화가와 조각가의 경우 기본적인 단위는 작업장이었고 이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생산했고 예술가의 요구가 있다면 견습생과 조수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견습생들은 때때로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와 9살짜리 아이 사이에 계약에 대한 기록이 한 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협상할 수 없었고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작업장에서의 견습 기간은 10대 초반에 시작되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56년 3월에 한 견습생 계약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작업장에 와야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낮이든 밤이든 휴일이든 필요하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시간을 내서 쉬는 것 없이 그 일을 만회해야 합니다. 견습생은 1년에서 8년 동안 작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7년이라고 가정되지만 법적인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유연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견습생의 훈련 기간은 13세기 말에는 평균적으로 12년이었고 15세기에 이르면 3년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견습생들은 마스터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기 전에 안료를 갈고 붓을 만들고 패널을 준비하고 벽에 회반죽을 칠하고 다른 평범한 일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 견습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하자면 아마도 연습을 통해 눈과 손과 같은 신체의 덜 중요한 부분과 의복을 그려보고 마스터의 작품을 복사하여 스케치와 지시로부터 전체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면 젊은 견습생은 열정, 경건, 순종, 그리고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마스터의 작품을 충실히 복사해야 합니다. 견습생에게 기대되는 극단적인 스타일의 순종은 현대 영화나 TV 제작과 마찬가지로 팀의 노력이며 그들의 마스터가 받은 의뢰의 결과였습니다. 계약의 성공 사례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닌 예술가가 후원자가 되어 하청을 주고 소목공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화가와 같이 다른 이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초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의 작업장은 여전히 석공들의 오두막집과 길드 작업장의 공동체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결국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은 개성을 강조하고 모든 외부 영향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독립적인 개인성의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업장은 특정 매체, 특히 응용예술에 전문화되었습니다. 경쟁은 부분적으로 계승된 숙련도를 통해 그들만의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통제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의 거래에 있어서도 능숙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은 장인의 임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배너, 군사용 배너, 전령 방패를 생산하고 자수, 색이 칠해진 커튼에 엠블럼을 적용하고 화가의 수장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가가 되기 이전에 장인이었습니다. 조각가인 안토니오 플라이우울로와 베로키오는 기념비적인 조각가가 되기 이전에 금 세공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 다빈치는 다른 예술가의 조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네상스 초기 건축가였던 알베르티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예술은 이성과 방법으로 학습됩니다. 그것들은 연습에 의해 마스터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방식, 즉 작업장 길드 체계가 예술적 창의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그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계약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길드에 속해 있었으며 길드는 여러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길드는 고객, 마스터, 숙련공 및 견습생 사이에서 작품의 품질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고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축제를 조직합니다.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했던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 분야 중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의 길드와 견습 체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건축가들은 다른 기술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금세공인으로서 브루넬리스키, 조각가와 석재 조각가로서 미켈로조와 팔라디오, 목수로서 안토니오 다 상갈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대학에 속해 있었고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